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서울 증시 호황 속에 우리 시장만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 빨간불을 켜냈고 특히 일본 증시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자, 애플카 이슈의 자동차 업종이 지수 하락을 이끌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어제 3,100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상품 시장도 원유도 2%가량 올랐는데 이렇게 글로벌 증시 그리고 상품 시장 모두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작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는요. 애플 대 현대차 그룹, 루머의 루머 시즌2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 오셨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하이트 진로에 대한 신년 간담회 노트 리포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기의 고수익 종목 시간에는요. 바나나맛 우유가 먹고 싶어지는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립니다. 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애플 대 현대차 그룹, 루머의 루머 시즌2 이렇게 꼽아 오셨습니다. 자, 루머의 루머 시즌2. 이 제목이 지금 미드 제목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미드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이슈, 작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미드를 모르셨군요. 네. 네, 미드 사랑을 듬뿍 담은 저한테는 아주 친숙한 드라마긴 한데 한번 좀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과 지금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이게 핫한 어떤 변화면 모르겠는데 약간 어떤 시세를 끌어내리는 변화다 보니까 조금 좀 우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앵커님 지금 기아차 그렇게 사고 싶어 했었을 때에 비해서 주가는 한 단계 쭉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살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현대차 그룹주도 현대차나 기아차 굳이 애플이 아니어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으니까 이때를 좀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제 제가 들은 반응도 거의 비슷한데 기아차 그렇게 막 10만 원대 올라갈 때는 이거 언제 살까요 하시던 분들이 네. 어제 내려와서 이제 살 때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조용하십니다. 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 싶다가 조정받으면 또 막상 조정 나오면은 못 사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라는 쪽이 들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추세 흐름들 변함없다라고 하게 되면 괜히 어떻게든 한번 사보고 싶다가 또 한번 이슈가 소멸되면은 에이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은 바뀔 뿐 기업의 펀더멘탈은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지난주의 마인드와 이번 주의 마인드가 바뀌었을 뿐이지 기업이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크게 변한 게 있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마음 빼고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번에 나왔던 애플과 현대차 관련된 얘기를 봤을 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확인해 줄 것도 아니고 오늘 또 기아차에서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여기서 우리 애플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계약 상대방과의 신뢰를 또 저버리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은 애플과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애플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자세히 보게 되면
전기차 내용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애플과 협약을 안 할 뿐이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협약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는 또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로 보기는 또 힘들죠. 그러니까 즉 약간 또 여지도 남겨놓은 게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략 전술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상황들이고 뉴스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블룸버그는 협상을 중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CNBC는 협상을 이어가면서 조만간 또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의 어떤 단기적인 승자, 단기적인 이간질 쪽은 그냥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의 매체들이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자국의 뭐 미쓰비시인가요? 마츠다인가요? 네, 하여튼 뭐 비슷한 회사인 것 같은데 별 관심 없는 일본 차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메이커들은 뭐 도요타나 혼다 같은 메이커들은 대형 메이커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중소형 쪽과 애플이 협의를 하면서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자동차 쪽은 또 급등했는데 반대로 그동안 현대 기아차가 좀 집중했던 부분들은 이탈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자국에 맞게 좀 이용했던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약간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갈대 같은 인간의 마음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와 협력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브랜드 측면이나 현대차의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팍스콘처럼 하청업체로 전락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펀더멘탈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EGMP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애플카와의 연계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너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붙었다가 소멸되는 과정 정도로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여전히 현대차는 준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친환경차 쪽에 대한 올해 어떤 아이오닉 5를 비롯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낮아진 거를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오히려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싸졌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뭐 중소형 부품사 같은 경우 물론 어떤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과 관련된 쪽에 실체가 있는 종목도 있는데 실체가 없이 그냥 주가만 급등했던 종목들도 다수 있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현대 기아차의 위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협상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점으로는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제였죠. 어제 시간 외까지도 낙폭이 보였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점으로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때 사실 언제 사겠습니까? 또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또 거기서 다시 올라갔는데 따라 살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같이 주가가 하락할 때 조용히 물론 또 개인들만 매수한다고 해서 좀 심적 위축이 든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개인들의 위상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사는 개인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더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관점들 유효하고 특히 기아차보다도 여전히 현대차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현대차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현대모비스도 EGMP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딱 만들어 갔을 때 누가 거기서 중심이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부품주의 말청격인 현대모비스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쪽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또 싸졌을 때 박스권 쪽의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흐름들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부각받는 게 수소 연료 전지차 쪽도 여전히 현대차의 강점이 있죠. 이런 쪽에서 또 슬슬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쪽에서
가장 단가가 비싸게 차지하는 쪽이 수소 저장 탱크고 수소 관련된 연료 전지에서 핵심인 전지 스택입니다. 즉 전지를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그래서 즉 전기차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인데 이 전지 스택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하는 MEA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쪽 다 밀리면서 주가 낙폭을 보이는데 이 정도쯤이면은 또 주가를 서서히 접근할 수 있는 또 단계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전략 짚어봤습니다. 일단 뭐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낙폭이 과할 때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현대차 그리고 부품 쪽에서의 현대모비스, 수소차 관련한 상하프론테크까지 관심주로 한번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뤄볼 작전명 다시 한번 또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람 피울래 풍력주에 관심이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 조성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풍력주들 어제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좀 많이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제목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규범과 어떤 또 동양의 지국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뭐 막장 드라마 내용은 또 아니고 그냥 풍력주다 보니까 바람과 연관돼 있죠. 그런데 뭐 바람 하려다가 너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노래이다 보니까 그런 노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풍력주와 관련된 쪽에 또 바람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슈는 일단 대통령이 신안에 가서 또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역설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테마 쪽으로 관심을 잡았던 모습들인데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글로벌 트렌드가 상당히 강한 게 풍력 쪽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트렌드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또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쪽과 함께 2030년까지 48조가 넘게 투입을 한다. 근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4조, 2조 이런 식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풍력단지 대비해서 한 7배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8.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가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와닿는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전의 6개에서 8개 규모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원전 필요 없죠. 원전 그냥 다 탈원전화하고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의 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쪽인데 이 부분이 또 서울과 인천의 전기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부분들이 이제 풍력 쪽에서 발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대체 효과와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결론은 또 이번에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2030년 5대 해상 풍력 강국 도약. 근데 입지는 좋습니다. 해상 풍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보통 이제 반도 국가 입장으로 봤을 때 해양에서 또 어떤 대양 쪽으로 부르는 그런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일정 균일량 이런 쪽은 상당히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나왔던 신안 쪽의 풍력단지 쪽은 일단 민간발전사가 한국전력, SKENS, 한화건설 즉 SK 한화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와 어떤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대표적인 그룹사죠. 근데 또 5대 그룹사 쪽에 롯데는 요즘 많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롯데가 그래도 자금력도 풍부하고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할 능력도 있는데 롯데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어떤 가시화가 돼야 롯데그룹주도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괜히 롯데그룹주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와 함께 또 해상풍력 제조 쪽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CS윈드, 삼강 M&T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태양광, 풍력 같은 쪽이 현재 약 5%대에서
2030년도 가게 되면 4배 정도 늘어난 20%대로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신한 쪽만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20%대가 아니라 한 50%대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그 정도의 막강한 전력의 비중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만이 답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바뀔 수밖에 없죠.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장마철이다.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게다가 또 어떤 태풍이나 아니면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분다. 그러면은 풍력 발전 쪽은 과부하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작년까지 제주도 같은 경우 그나마 그래도 가장 많이 풍력 발전 단지가 설치된 지역인데 한 13%까지 지역 발전에서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만 한 40번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풍력이 세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과부하 걸리면 바로 오히려 정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바람이 세다 보니까 오히려 멈춰서야 될 정도까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기후에 따라서 어떤 변동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또 한계인데, 이를 얼만큼 잘 또 컨트롤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셀 때 ESS라고 하는 전기 저장 장치에 담아놓고 또 안 셀 때 이를 또 꺼내 쓰고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또 ESS는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화재가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안정성을 또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경 피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된 얘기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산을 깎아서 만들어놨더니 산사태가 벌어지고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안 돼, 태양광도 제대로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또 바다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설치했는데 바다의 생태계가 또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환경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림들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과제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를 다 아우르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관련 쪽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더할 나위도 없이 윈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CS 윈드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타워나 관련된 알루미늄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죠. 베어링은 어떤 기계 장치에 모두 다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 부품인데, 이런 쪽에서 CS 베어링도 중요한 게 어떤 풍력 쪽에서 중요한 회사다라는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동국 SNC도 윈드 타워 쪽인데 아직까지는 CS 윈드가 조금 더 우위한 측면들이 높고, 게다가 또 유니슨도 거론이 되는데 뭐 어떤 장비나 부품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단지 풍력 발전 단지 쪽의 운영이나 유지 보수에 강점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각 MT는 해상 풍력 쪽에 어떤 그 해안선이 아니라 해상 풍력이 좀 더 강점이 있는 쪽이죠. 거기다가 부유식으로 나왔을 때는 가장 삼각 MT가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하부 구조물 쪽에 어떤 납품하는 구조가 상당히 크고요. 또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기 날개입니다. 블레이드, 영어로는 블레이드, 날개,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또 삼형 MTEC이라는 회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속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도와 관련된 쪽에 바람의 세계 쪽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품 쪽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다 좋은데 어제 주가는 오히려 장중 반등 시도하다가 다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조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떤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잘 말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재 없이 좀 주가가 좀 쳐졌을 때 매수했다가 호재 나와서 움직였을 때 파는 대표적인 성장주의 패턴 쪽에 초점을 맞추시되, 그래도 하나 종목이 눈길이 가는 게 스펙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도 풍력 매출 비중이 한 거의 58%, 60% 육박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빅테크와 함께 움직이는 방산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1,600억인데 올해 가시적인 풍력 쪽에서 성과 나오게 됐을 때는 가장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스펙코는 이쪽과 조금 다르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력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올 때는 스펙고에 대한 좀 관심도 모아가는 작전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 앞두고 이거래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알아볼까요? 네, 연휴는 연휴답게 쉬어야죠. 근데 또 주식시장이 어제도 좀 갈팡질팡하고 낙폭을 좀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뚱한 표정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을 앞두게 되면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혹시나 주식을 너무 많이 넣어서 설 때 좀 쓸 자금이 없네.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날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랬던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이나 내일은 뭐 나갈 자금들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소강 상태 좀 시장이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럴 때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증시를 접근할 때는 항상 증시가 뜨거워서 막 올라갈 때 너무 그때 안달해서 사는 것보다 항상 이럴 때 한풀 죽어서 좀 종목들이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줘서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좀 밀렸다라고 그러면 이런 때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예탁금이나 거래대금이 위축됐다. 이거 가지고 너무 크게 또 시장에서 뭐 동학개미 운동 힘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쪽의 기사들도 막 나와 있는데 기사는 기사일 뿐, 기사는 기자가 씁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기자가 쓰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또 거래대금은 다시 붙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의 행태나 패턴을 어떤 좀 더 가시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그 사이 이틀 동안 글로벌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른다는 쪽에서 비중을 또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기조는 일단 금리나 또 달러와 흐름들이나 그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는 지금 기대감이 좀 소멸이나 약간 정체 쪽이 아니라 여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꾸준히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휴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또 한꺼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기대감의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소형주인데 실적 잘 나왔는데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런 때 사실 언제 하겠습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실적 좋고 올해에 대한 전망 좋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중요한 테마다라고 하는 쪽에서 실적 발표되는 흐름들을 확인해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부각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섹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 특히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았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또 하나의 시장에서 포커스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어제도 보다 보니까 의류 쪽이고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물론 면세점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주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진 못했는데 면세점이 그래도 그나마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면세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했을 때 기대감이 큰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어떤 변화와 함께 저점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의류 섹터 쪽에서도 어제 한섬이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대표적인 의류 섹터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인데 지금 약간 대장주 성격적으로 보여지는 게 FNF죠. 그래서 중국 쪽의 판매량이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증감률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쪽으로 증가세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사랑 MLB죠. MLB 모자가 거의 연예인급의 취급받을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2만 원, 3만 원대인데 중국에 가게 되면 5만 원대 이상으로 팔리는 상당히 고가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LB가 계속 이에 따라서 모멘텀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OLED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애플이 채택하고 올해도 스마트폰, 폴더블폰, 노트북, 거기다 전장용까지 요즘 자동차에는 디스플레이가 떡하니 크고 아름답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자재 쪽도
꾸준히 건설주가 좀 흔들려도 건자재주는 짱짱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 못 가면 건자재주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휴 앞두고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가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섹터와 종목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리포트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신년 간담회 노트 리포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신년 간담회 노트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 자, 과연 이 종목은 허반석 전문위원의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한지 그리고 리포트 내용은 어떤지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그리고 리포트의 제목은 신년 간담회 로트라는 제목의 하이트 진로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1년 2월 5일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류 시장에서 테라, 진로라는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는 KTNG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주류, 테라, 진로, 맥주와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홈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트 진로라는 브랜드를, 기업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1년 가이던스, 그리고 20년도 프리뷰, 20년도 리뷰, 그리고 21년도 프리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차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바이, 매수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매수 보고서 이외에 중립 정도의 보고서는 나오지만 매도 보고서는 증권업계나 시장 특성상 잘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1년도 가이던스를 한번 보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21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맥주는 10%, 소주는 5%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에는 10% 정도 성장한,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2에서 3%포인트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20년도에는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하반기에 시장이 회복됐을 때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소주 시장에서는 1에서 2%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년도의 시장 점유율은 자그마치 66%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연초는 상, 저, 하, 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회복세가 적기 때문에 좀 주춤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2월부터 접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전년 대비 후반기에는 약세가 불가피하나 하반기부터는 주요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가 되실 겁니다. 20년도 시장, 전년도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전년 대비 19년 대비 6%가량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23%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주류 시장은 가정 채널과 유흥 채널이 나눠져 있는데 그 5대5의 시장 중에서 한 축, 유흥 채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흥 채널의 맥주 비중이 30%, 소주 비중이 49%였는데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쭉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 올해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주 시장의 수입 전년 대비 1% 정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소주 시장은 하반기에 물 증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1%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어떻게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드느냐에 따라서 이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시면요. 각각 맥주는 어떤가, 그리고 소주 시장은 어떤가,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볼 때에 첫 번째 페이지, 전년도는 어땠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던스 수치로는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표 주가는 얼마입니다. 끝나버리면 오히려 밍밍한 보고서다. 그냥 너무 일하기 싫었던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한 이후에 하이트 진로 하면 소주와 맥주 그리고 수입되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구조, 홈술이냐 유흥 채널의 회복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보고서라서 오늘도 조금 경쾌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 하면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를 보자면 테라가 대표적이고요. 하이트 진로에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가 기린, 크로넨버그, 서머스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 시장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의 먼저 인기가 퍼지면 지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경향에 따라서 수도권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감소가 있었지만 그 감소분을 일부 회복을 해서 올해 약 7%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그런 유통 채널 등에서 4캔 10,000원으로 익히 성장성을 확인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린, 크로넨버그, 서머스비 같은 경우에서 뭔가 더 좋은 반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수입 맥주 분야에서도 이어오던 매출의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익에서는 원가 부분이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원가는 어떻게 하는가? 올해 맥아 단가가 20년 계약 맥이 16% 하락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소진되기 이전에 이미 신규 물량을 수주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원료비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테라의 매출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원가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고정, 그리고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메가의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맥주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 시장을 보겠습니다. 소주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증설과 교체 비용이 일단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 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코로나19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좋았고 매출액도 좋았다. 하지만 20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이 비용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성은 크게 좋지 못하였으나 올해 소주 시장에서는 이 라인 증설과 교체에 따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소주 시장에서 외형 확대보다는 결국
이익을 좋게 만드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 시장의 정체인 참이슬과 진로 사이에 그 양강 구도가 이어질 거고요. 수도권에서 하이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맥주와 마찬가지로 이 주류 시장이 수도권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결국 지방까지 그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보고서를 읽혀집니다. 소주의 원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년도 이후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시장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과 매출도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가정시장에서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왜 늘어났는가?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정시장의 중요성이 급등했고,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또한 홈술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라인을 오히려 그 유류, 업체, 그런 사업용 라인을 오히려 가정용 라인으로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가정시장에서의 매출도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뉴스화됐던 부분까지 조금 같이 리포트에 실려 있습니다. 소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과일 소주라고 합니다. 이 과일 소주의 해외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 과일 소주 입맛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의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야 낮은 위험으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바닥을 터치한 모습이고요. 이 최근에 이 바닥 터치 구간 이후 모습을 살펴보면 반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을 터치한 기점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바로 다음 날이죠. 내일 하이트 진로의 잠정 실적 공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매출액 변동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보고서에서 제시해준 47,000원 언저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코로나 회복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오늘의 내용을 곱씹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트 진로에 대한 신년 간담회 노트 리포트 함께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 장기적으로 혹시 바라보신다면 이 리포트와 함께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해주셨던 이야기들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하채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채기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이 얼마나 잘 나는지 함께 응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포트폴리오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의 종목들도 또 궁금하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우리 큰님께 떡밥을 드릴 종목은 남해화, 그리고 한일사료, 빙그레 이 세 개가 되겠는데요. 자, 남해화 같은 경우는 농업 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비료 중에서도 복합 비료, 요소, 맞춤형 비료가 있겠는데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큰 회사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이 암모니아, 항산, 그 다음에 유류 제품이 경유라든가 등유, 그 다음에 휘발유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유 있죠?
그런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옥수수 가격이 소모시장에서 2.87% 상승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신고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농사 쪽 관련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또 좀 봤을 때 전년도였죠. 20년도에 좀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2%가 좀 조금 증가를 좀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3%가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만 한 14% 정도 좀 감소를 했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1조 1천억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한 4천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크게 잡혀 있다. 자산 같은 경우도 한 5천억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산을 좀 대비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추후에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또 변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남북 경협주로서도 우리 남해화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일 사료가 좀 되겠는데요.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 사료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또 업체가 좀 되겠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추구 사료, 양계 사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든가 닭에 관련된 부분에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계 사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류독감이 발생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류독감에 대한 부분이 보도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거 같았으면 상당히 보도가 좀 강하게 됐을 부분 때문에 조류독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입육 유통업체인 K미트를 한 100% 자회사로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고기 관련해서의 유통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날 것 같지만은 갑자기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발생하게 되면은 또 한일 사료가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였죠. 미중 간의 분쟁이 좀 발생하게 되면 이토로 관련된 종목들도 같지만은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남해약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한일사료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내수 종목으로서 빙그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라든가 유급료, 그다음 아이스크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혜태, 빙그레, 이게 상당히 좀 롯데 이렇게 구도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 빙글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그냥 바나나 맛 우유,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오래됐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분, 역대 판매량을 보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린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역대 판매량도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또 요플레라는 또 이 제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이선양이라든가 투게더,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다양한 냉동 또 아이스크림들을 사업을 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국내도 이제 확진자 수가 한 300, 400명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백신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맞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 맞고 나서 상당히 확진자 숫자가 급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 백신을 맞으면서 확진자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백신을 이제 맞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빙그레를 좀 보자는 말씀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빙그레도 하나 조만간에 어떤 가격의 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주 관점에서 빙그레에 좀 관심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 오늘의 떡밥 3가지 종목 남해화 그리고 한일사료, 빙그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딱 오늘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네,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빙그레 오늘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이제는 뭐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주요 제품들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기 때문에 빙그레 오늘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그레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빙그레 저도 지금 뭐 성장주들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가지 못했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내수주들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제 빙그레이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또 우리가 빠르게는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근데 또 이게 한번 이슈가 좀 발생하게 되면 어제 롯데제과 같은 거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종목들도 지금 뭐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무거운 종목도 급등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자. 무거운 거 같지만은 또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주 57,100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지난번에 4월 2일에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까지 한번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 드린 거여서 목표가는 8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절 라인은 55,000원 여기 지지 받았던 이 가격대죠. 이 부분을 한번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빙그레 매수가는 어제의 종가네요. 어제 이제 10자를 만들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57,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4월 2일에 형성했던 고점 8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55,0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오늘장 개장을 하면 제가 이 종목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하채기 전문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종목 리포트, 거기에다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작전을 가득 세워봤으니까 이제는 실전 매매로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강릉과 대전, 대구 7도, 광주 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여기에 경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 영하 8도, 춘천 영하 10도로 춥고요. 한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6도, 부산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다소 흐릴 때는 있겠지만 특별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비교적 포근한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